안녕하세요. 화학2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 수업 영상에 답을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내용에 뭐 어디가 오류가 있었는지를 써놓긴 했지만 또 동영상만 보고 확인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7페이지에 확인하기 문제에서 수소결합이 가능한 화합물은 CH3OH. 선생님 분자 구조는 제대로 띄워놨는데 메테인이라고 말했죠? 이 물질의 이름은 메탄올이죠. 메탄올.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 4개 중에 실제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애는 산소 옆에 붙어있는 한 개밖에 없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37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면 수소결합하는 분자, 물과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교과서는 41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의외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동영상에 매번 거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영상이 본인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들면 EBS에도 강의 영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안 듣거나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거의 동일한 시간을 계속 공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나눠진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41페이지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 41페이지 메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놔서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외계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는 물이 있어야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다면 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특히나 화성에 대해서 탐사할 때 화성으로 탐사 로봇들을 많이 보냈죠. 근데 그 화성의 탐사 로봇들이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는지를 막 이제 찾아보다가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럼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물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이기도 하고 생명체에게 물의 그 독특한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지구, 일단 우리는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인트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물이 실온에서 액체이고 또 그 물이 생명체 내에서 산소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운반해서 이 몸 안에서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시선을 좀 넓히면 좀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화 중에 외계에서 온 로봇 생명체 자동차로 변하는 거 뭐였지?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무슨 영화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영화 보면 우리 같은 유기물로 된 생명체가 아니죠. 그런 기계로 된 생명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할지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일단 지구를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폭넓은 사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거는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여러분들이 좀 넓혀야 될 시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거기 그 이유 부분들을 보면 책의 41페이지 위에 보면 스케치북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의 특성이나 물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을 써보자. 우리가 보통 자주 이야기하는 물의 특성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띄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음이 물 위에 뜨는 현상. 이거 우린 일상적으로 많이 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 크기 때문에 고체가 바닥에 가라앉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얼음은 거꾸로 물보다 밀도가 더 작아지는 반대 상황이 되더라. 얼음이 좀 특별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통은 기체가 부피가 제일 크고 액체는 그거보다 부피가 작고 고체는 좀 더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부피가 좀 더 작아져야 되는데 물은 거꾸로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겨울에 수도관 같은데 이렇게 얼게 되면 부피가 더 늘어나니까 수도관이 파열되는, 터진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 갑자기 한파가 몰아칠 때 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관, 뭐 보일러 이런 것들이 막 많이 고장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물의 특성 때문이다.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밀도 변화가 다른 물질과 좀 다른 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거리에 물을 뿌리면 뭐 시원해지는 그 이유는 물이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하게 되는데 물은 다른 물질들보다 우리가 그걸 기화열이라고 해요.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기화열이 더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주변의 온도, 열을 더 많이 뺐으니까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물의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정답은 거의 모든 이유는 다 물이 수소결합하기 때문이다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이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 사이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과 다른 형태들을 많이 지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이 구분형 구조로 생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내용을 봅시다. 자, 활동하기 보면 페트병에 든 물을 얼렸더니 뚱뚱해졌죠? 물을 얼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얼리면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 근데 이 페트병은 밀폐되어 있는 지금 뚜껑을 열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물의 질량 또는 물의 뭐 분자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겠죠. 다시 말해 질량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부피만 달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실험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그렸더니 나그래프 같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깐 한 가지만 볼까요? 자, 이 왼쪽에 다시 뜬 거는 여러분들 맨 앞에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나 화학원에서 다뤘던 내용에 나왔던 거죠. 다른 애들하고 많이 틀려요. 물이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면 오히려 밀도가 작아지는. 다시 말해 똑같은 부피면 똑같은 질량이면 부피가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봤던 페트병 그림처럼 얼었더니 부피가 커졌어. 그거는 물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정답은 수소결합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좀 살펴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봤더니 온도가 0도일 때는 물이 얼음으로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물인 상태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4도씨가 기준이에요. 자, 물은 만약에 10도씨 물이 있었으면 그 10도씨 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부피가 점점 감소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촘촘해질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줄어드니까 촘촘해질 거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해지는 게 맞아요. 4도까지는 그렇게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4도부터 0도까지는 오히려 온도가 낮아졌는데 물의 부피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이 얼음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분자 모형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0도에서 4도 사이에서만 딱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 물이 0도가 되면 0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상태가 변하면 물의 부피가 얼음이 되면서 갑자기 확 늘어나는 부피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얼음이 되고 나서 다시 온도가 낮아질 때는 또 똑같이 온도가 낮으면 분자 사이의 그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피가 더 줄어드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잘 보면 0도에서 뭐 10도 그 위에 있는 오른쪽 편의 그래프의 기울기 패턴과 미안해요. 4도에서 10도 사이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패턴과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 얼음의 그래프의 패턴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패턴이 일치하죠. 그럼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 0도에서 4도 사이밖에 없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이제 물이 얼음이 될 준비를 하면서 뭔가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온도와 같은 질량일 때 부피와 관련된 그래프다. 부피는 4도씨 물이 부피가 가장 작아요. 반대로 말하면 원래 밀도라는 건 동일한 부피에 대해서 질량의 값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부피가 가장 작다는 거 거꾸로 말하면 밀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도씨 물은 부피는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가장 작고 밀도는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냥 자료만 해석하는 거로 보면 1번에 0도씨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할 때, 자, 얼음에서 물로 이렇게 내려오는 변화가 있을 때 밀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질량은 안 변하고 부피만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밀도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4도씨 물은 부피는 최소야. 그럼 거꾸로 밀도는 가장 커지겠죠? 그리고 물을 얼렸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이 수소결합을 하면서 얼음이 되는 약간 공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 형성이 육각형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뜬금없이 말로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산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줄을 좀 쳐둡시다. 고체 상태에서 물 분자는 그림 4-1, 그 밑에 그림 있죠? 그림 4-1과 같이 수소결합으로 인해 내부가 빈 육각형 구조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앞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물 분자는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비공유 전자쌍 각각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역할, 수소 두 개가 각각 부분적인 플러스 역할을 하게 돼요.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의 개수가 딱 맞아 들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고 걔네들이 다른 분자들이랑 수소 결합을 형성할 때 전부 다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하나의 분자들이 다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분자가 4개의 수소 결합을 하면서 이 구조가 안에 내부의 공간을 만들면서 육각형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얼음으로 바뀌게 돼요. 물일 때는 100% 수소결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겹쳐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피가 더 작아지게 되는데 얼음이 되면 전부 다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서 육각형의 형태를 쭈루룩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니까 전부 다 수소결합을 하면서 부피가 오히려 커지게 되더라.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요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모양을 잘 봐두고 물이 이렇게 얼음이 됐을 때 밀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물 분자가 이런 구분형의 구조,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그래서 수소 결합을 맥시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요 그림 잘 봐주세요. 얼음이 되면 육각형의 공간, 육각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수소결합이 맥시멈으로 형성되면서 이런 공간을 형성해서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는구나. 모양 잘 봐두고 이거는 지금 그 중에 한 평면만 보여준 거고 입체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보면 수소결합을 3개만 하는 것 같지만 얘가 위쪽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뒷면으로도 수소결합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봐두고 여기서 예외적인 케이스는 딱 어디냐면 여기에요. 0도씨에서 4도씨 요 사이가 다른 애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패턴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원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게 맞아요. 얼음도 똑같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데 그 예외로 행동하는 것은 딱 0도에서 4도다. 왜냐하면 0도에서 4도, 얼음이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면 4도씨 물부터 0도씨까지 갈 때 얼음이 되기 위해서 공간을 제대로 점점점 확보하게 돼요. 수소 결합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는 것보다 당연히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게 물이 얼음이 되면 완벽하게 다 수소 결합하게 되면서 부피가 제대로 이제 확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밀도 차이가 확 나게 되는 이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생각 넓히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철 호수나 강이 올 때 표면부터 물이 오는, 우리 겨울에 얼음 낚시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얼음 낚시를 가진 않지만 왜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생생정보통 이런 프로, 아침마당 뭐 이런 프로, 아침 무슨 그런 아침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 동네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프로 보면 겨울에 항상 빙어 낚시 뭐 이런 거 나와요. 위에 얼음을 좀 뚫으면 그 안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살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낚싯대를 넣거나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봐요. 집 근처에 어디 이제 겨울에 어디 갈 때 웅덩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약간 패여 있는데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추워지면 그 위만 살얼음이 살짝 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살얼음에 발을 딱 대면 살얼음이 깨지면서 그 안에 아래는 물이 그대로 있기도 한, 이런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교과서의 아까 그 그래프, 4-1 그래프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려면 원래 학교에서 설명하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건데 마땅한 그림을 찾지 못해서 허접하게 선생님이 손으로 그렸어요. 자, 이거는 종이로 그린 걸 스캔한 건 아니고 그림판에서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뚱뚱이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는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초가 이렇게 있겠죠. 자, 땅에는 지열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등산을 가면 지면에 있을 때보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게 돼요. 이거는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공기의 그 기온의 패턴도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호수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강이나 호수 정도는 이 지열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물속은 어쨌든 이제 뭐 이런저런 영향으로 보통은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물이 5도씨의 온도였어. 이 내부가 5도씨였는데 바깥에서 찬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이 찬바람의 영향을 받는 요 표면 부분의 온도는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밑에는 지열 때문에 일단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요 윗부분은 찬바람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네,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5도씨 물이랑 4도씨 물 어느 물의 밀도가 더 커요? 4도씨 물의 밀도가 더 커요.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얘가 무거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럼 물의 내부에 순환이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면서 물이 왔다 갔다 거려. 그럼 이 5도씨 물이 올라가면 얘도 찬바람 맞아서 4도씨가 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 대류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전체가 4도씨 물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바람이 계속 불고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 이 4도씨 물의 온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3도씨로 낮아지게 되면 그럼 아까 여기 4도씨 물이 무거웠으니까 대류를 했는데 지금 보니 4도씨 물하고 3도씨 물 3도씨로 온도가 내려오면 오히려 밀도가 작죠? 아래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크고 위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작으면 대류하지 않겠죠. 그냥 계속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4도씨, 요 위에는 3도씨, 찬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까지는 3도씨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찬바람, 바깥의 기온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결국 언젠간 0도씨까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겨울이 오면. 그러면 0도에서는 물이 뭐가 돼요?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 부분의 물이 얼게 돼요. 근데 어디까지 어냐면 요 찬바람의 영향을 받을 만큼까지 어는 거예요. 얘가 요 빗금친 부분까지만 온도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찬바람이면 빗금친 부분만큼만 얼음이고 밑에는 계속 4도씨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얼음이 좀 더 많이 얼겠죠. 얼음이 점점 더 두꺼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내부에 수면 위는 얼고 안쪽에 있는 호수 안의 생태계는 유지가 돼서 이 안에서 물고기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는 결국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와 관련이 있죠. 4도씨 물의 밀도가 제일 크고 4도씨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위쪽 부분의 물부터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때 위에 물이 4도씨가 되면 대류하게 되면서 전체 물이 4도씨가 되지만 위쪽 물이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위에 있는 물만 찬바람의 영향 받는 만큼 계속 낮아지게 되고 걔네들만 0도가 되면 얼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알아두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물이 일반적인 다른 물질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치면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진다. 그럼 위쪽에 물이 온도가 낮아져서 밀도가 점점 커지면 결국 얼음이 생기면 얼음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그럼 아래쪽에 막 얼음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호수가 있으면 밑부분부터 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물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면 수소결합 때문이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물이 수소결합을 얼음이 되면 물이 맥시멈으로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육각형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입체적인 그 내부 공간을 좀 더 확보하게 돼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연용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 그 수소 결합들이 에너지를 자꾸 흡수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수소결합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분자 사이 인력을 끊거나 그 분자 사이 인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들보다 온도를 높일 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이다. 우리가 보통 물의 온도,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비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다. 열량은 뭐 줄을 쓰기도 하고 킬로칼로리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화학에서 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퍼 밑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g의 물 1도씨 온도를 높이려면 4.2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물의 비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열용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냥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열용량이라는 건 물질 전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온도 1도 올릴 때 얼마나 열이 필요하냐 하니까 단위는 줄 퍼 도씨예요. 근데 비열이랑 좀 다르죠? 비열이랑 뭐가 달라요? 여기는 퍼 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퍼 그램이 없어요. 다시 말해 얘는 정확한 질량을 알고 있는 물질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질량을 알고 있을 때 걔의 온도를 1도 높이려면 열이 얼마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단위다. 그리고 간단하게 비열에다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 물질의 질량을 곱해주면 그때 열용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것, 물의 비열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의 열용량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다.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의 독특한 성질은 수소결합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공부하는데 좀 간단하겠죠. 자, 봅시다. 물의 열용량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찾았어 그랬는데 물은 온도를 높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주면 온도를 더 못 올리겠죠. 온도가 더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은, 물이 많은 지역은 뭐 주변에 기온이 막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확 올라가거나 확 낮아지지 않아. 그런데 물이 적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뭐 사막이나 이런 땅만 있는 곳, 대륙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온도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더라. 그 온도 변화가 쉽다는 건 낮에는 더 덥고 밤에는 더 춥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데 일교차가 크다는 거 이런 거나 해륙풍, 해풍, 유풍 이런 걸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대륙풍. 겨울에는 찬바람이 북반구에서 내려오고 뭐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북반구 아니야. 찬바람이 대륙 쪽에서 내려오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바다 쪽에서 올라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계절에 따른 그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다 열용량과 관련돼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부끄럽지만 이거 역시 선생님이 그렸어요. 원하는 그림 못 찾아서. 자, 이게 뭐겠어요? 해가 지금 있죠? 낮이에요. 낮에 여기 해변에 모래사장 뭐 이런 데가 있고 바다가 있어. 그러면 물은 열용량, 비열 이런 게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 흙은 물보다는 온도가 더 쉽게 변해요. 그러면 햇빛이 똑같이 비치면 여기가 더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공기가 더 따뜻해지면 여기 있는 공기의 부피가 좀 더 커지게 되면서 이쪽 공기보다 이쪽 공기가 더 가벼워지는, 밀도가 작아지는 상황이 돼요.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 근데 어딘가 위로 올라가서 빈자리가 생기면 뭐가 채워야겠죠?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내가 이 해변가에 서 있는데 나는 요만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공기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 내가 느끼는 바람은 어디서 오는 바람이겠어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내가 느끼겠죠?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 근데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바다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낮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해변가, 이 모래사장은 온도가 뚝 떨어지게 돼서 여기 있는 공기가 오히려 차가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럼 거꾸로 이쪽에 있는 공기가 더 따뜻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여기 있는 기체 밀도가 좀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낮과는 반대로 공기 순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얘가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나는 요만하니까
내가 느끼는 바람은 요렇게 불어오는,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내가 느끼겠죠. 그래서 저녁 때 나는 육풍을 느끼게 된다. 낮밤에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요런 게 다 물의 연용량, 물의 비열이 큰 것과 관련 있는 설명이다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비루한 글씨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뭐 더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더 찾아보고, 더 사례 얘가 어떤 게 또 있나 찾아봐도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표면 장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답을 벌써 오픈해버렸네요. 자, 플리피나 거미줄을 맺힌 이슬방울이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써있는 게 거기 있는 답이에요. 액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은 물리에서도 나온 힘인데 원래 실의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잡아당겨주는 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표면 장력은 표면을 잡아당기는 힘인데 표면 안쪽에서 바깥쪽 걸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는 힘이 작용하게 돼서 표면 장력이 크면 자꾸 안쪽으로 모여서 둥그런 모양을 하게 돼요. 표면 장력이 작으면 둥그런 모양이 조금 더 퍼지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물은 그런 표면 장력,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큰데 그 이유는 물 분자 사이의 모도 크기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분자가 서로 엄청 끌어당기게 돼요. 끌어당기면서 자꾸 안쪽으로 말리려는, 모이려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다. 그래서 방울방울 이렇게 물방울로 맺힐 수 있다.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긴 한데 물보다 표면 장력이 더 큰 아이들이 좀 있어요. 뭐 보통 수은 같은 애들, 수은은 액체 금속이죠. 수은은 표면 장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체온계를, 귀 체온계 같은 것도 쓰고, 요즘에는 왜 비접촉 체온계 이런 거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온도계처럼 생긴 수은이 들어있는 체온계를 사용했어요. 체온계 선생님 어렸을 때 썼었는데 깨뜨리면 그 안에 있는 수은이 빠져나와. 그래서 바닥에 흘러나오는데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동글하게 모여있게 돼요. 되게 웃긴 게 쓰레받기로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받기로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네끼리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수은의 표면 장력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물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액체 중에 표면 장력이 꽤나 큰 편이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43페이지에 그림 4-3 요 사진, 물의 내부에, 물의 표면에 얘네 분자들이 어떤 인력을 받는지 그림 나와 있는데, 표면에 있는 애들은 위쪽에 공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물 분자들하고는 아래쪽으로밖에 이렇게 힘을 안 받아요. 합력은 아래로 작용하겠죠. 근데 요 표면에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 힘을 받기 때문에 밑으로 쑥 내려가진 않아요. 여기 중심부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어느 곳에나 물 분자가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똑같은 힘을 받게 돼서 합력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표면에 있는 애들은 자꾸 아래쪽으로 끌려오려는 합력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컵에 담겨 있을 땐 별로 안 보이지만 따로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동그란 모양을 하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이 실험 내용 가지고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여기 선생님 박스 쳐놓은 거,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표면장력이라고 한다. 표면적은 표면에 닿는 면적을 말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면 되고, 선생님이 막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거 넣어야 돼서 이거 답을 미리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되는데 답이 다 오픈돼 버렸어요. 그냥 봅시다. 물이 가득 든 컵을 클립에 한두 개씩 넣으면서 여기 1번 보세요. 여기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거 보이죠? 원래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끝까지 다 달아놓은 상태일 거고, 바깥에서 클립을 하나씩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변화를 본 건데,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볼록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언젠간 흘러내리긴 하겠지만 잘 밀어 넣으면 굉장히 볼록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구리선을 말아서 이렇게 위 띄우면 잘 맞춰서 띄우면 살짝 띄울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보통 가라앉아요. 그러나 잘 맞춰서 띄우면 쉽게 띄울 수 있는데, 이게 물의 표면에 구리선이 닿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안으로 쑥 내려가게 되죠. 그만큼 표면이 넓어지게 되는데, 표면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저항하려는, 아래에서 얘를 밀어내려는 저항력이 작용하게 돼서 살짝 뜰 수 있다. 이거는 뭐 아주 밀도가 큰 물질이 아니면 가능하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뭐 난파선 이런 거 나오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물에 떠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뭐 부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표면 장력의 문제도 조금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좀 이해해 보라고 그림을 그린 건데,
허접하지만 물컵이에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물 분자는 어디 이 주변에 다 물 분자가 있으니까 사방의 물 분자들과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돼서 합력이 0이에요. 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요렇게 지금 뭐 이런 식의 아래쪽 방향으로만 물 분자들과 인력이 작용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합력의 방향이 작용하겠죠. 이쪽에 있는 물 분자는 사선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클립을 집어넣어요. 아주 조심조심 밀어 넣으면 물이 클립이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좀 이렇게 위쪽은 좀 볼록하게 되고 아래쪽은 좀 이게 이 옆쪽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훅 흘러넘치지 않는데 원래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 같이 물의 표면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옆은 힘의 합력의 방향이 사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위쪽으로는 좀 볼록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쪽의 합력의 방향 때문에 약간 볼록하게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 같이 그냥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여기 합력의 방향 화살표로 그렸어요. 좀 받으면 좋겠죠? 이거는 43페이지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걸 그냥 설명하려고 그려놓은 거니까 책에 있는 그림이 훨씬 이해가 되면 책에 있는 걸 보세요. 자, 한 장 넘어갑시다. 자,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표면 장력 설명 있었고 지금 여기는 모세관 현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인데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어서 줄이 다 벌써 쳐져 버렸네요. 자, 맨 위에 있는 내용은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는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클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세게 잡아당기면 표면을 줄이려는 힘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덩달아 커진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수소결합이 보통 물의 표면장이 큰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선생님이 네모박스 쳐놨죠? 왼편에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표면 장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 시트, 여러분 교과서에 활동하기 거기 나왔던 두 번째 이렇게 구리선 이렇게 말아서 살짝 띄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소금쟁이 다리의 끝엔 사실 기름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살짝 더 떠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반은 구리선을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나면서 물에서는 그거를 다시 줄이려는 저항이 작용하게 돼서 띄워준 역할을 한다.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책에 왼편 소금쟁이 사진 밑에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응집력이라는 건 같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의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뭐 여러 가지 것에 이렇게 부착력이 좀 좋긴 한데 특히나 유리 이런 거에 대한 부착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선생님 줄치 내용들 먼저 읽어만 보면 유리관 내 물 분자와 유리관 사이의 인력인 부착력 때문에 물의 양쪽 끝이 올라가고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인 응집력 때문에 다시 잡아당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원리가 모세관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 앞에 있었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컵에 우리가 물을 담아 놓으면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지 않고 중간쯤 담아놨을 때 이렇게 그대로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대로 평평하게 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죠? 유리컵이라고 하면 이 컵에 닿는 부분에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물 분자들 간의 인력도 크지만 물 분자와 유리의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유리 쪽으로 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메스 실린더의 눈금이 읽기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예를 들어 여기 이게 메스 실린더라고 가정을 하면 요 끝에 올라간 요 부분을 읽을 것인가 평평한 부분을 읽을 것인가 이런 거 배웠죠? 어디를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부착력 때문에 끌려 올라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넓은 컵이고 그게 아니라 모세관일 경우엔 어떻냐? 일반적인 컵은 요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간은 모세관은 이 그림상으로 느낌이 좀 안 오는데 지름이 1mm 뭐 요 정도 되는 아주 얇은 관이에요. 보통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할 때 색소를 이렇게 여러 번 찍어내는데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동관인데 컵에 또는 뭐 용기에 비커 같은데 물을 담아 놓고 모세관을 그냥 이렇게 꽂아요. 특별히 빨아 올리거나 하는 일 없이 꽂아 놓으면 선생님 이렇게 빨간 화살표 그려놨죠.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물의 높이가 이동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내부에 모세관 내부에 유리 벽면, 요 유리 벽면하고 물 사이에 부착력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끌려 올라가는데 한쪽만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끌려 올라갈 테니까 이쪽으로도 끌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얘를 담그기만 해도 실제로 물의 높이가 원래 있어야 되는 높이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관에서는 끝에만 끌려 올라가는데 좁은 모세관에서는 끝에만 끌려 올라가려다가 겹치기 때문에 그냥 물이 훅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모세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물의 표면 장력이 큰 이유, 물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응집력이 큰 것, 그 다음에 물과 유리의 부착력이 큰 요 세 가지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넓게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증기압과 끓는 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수업이 좀 긴 편인데 여러분들 좀 배웠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건 화학 1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평형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변화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동적,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단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니 우리의 눈으로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액체의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물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을 담아 한참 놔두면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액체 표면에서 항상 증발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증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분자가 있으면 돌아오는 분자도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언제나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에서는 증발하면 그 분자들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응축하는 것보다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응축을 별로 느낄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밀폐되어 있으면 약간 입장이 달라요. 액체의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같아지는 어떤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증기압이라고, 그럴 때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실험 장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요쪽에 진공으로 되어 있고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는, 지금 이제 양쪽의 높이가 똑같은 상태로 액체를 넣어놓고 여기 막았어요. 그러면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액체가 증발한 기체 분자가 없으니까 증발만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여기 이제 분자 수가 많아지면 그 기체로 많이 기화되어 그러니까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응축되는 애들도 덩달아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하는 애들이 많으면 여기 기체가 많아지니까 이쪽에 수은을 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데 한참 지나면 계속 한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양은 이 표면에 면적이 거의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증발량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응축되는 여기 기체 분자가 많아지게 되면 응축되는 양이 나중에 늘어나게 돼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기체가 요 수은을 누르는 압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오게 돼요. 그때 보통 이게 제2자관하고 비슷한 건데 기준을 낮은 쪽을 기준으로 둬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뒀을 때 요 차이 나는 만큼, 요 수은 기둥의 높이만큼이 이쪽에서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같을 거기 때문에 증발해서 나타내는 요 기체가 가지는 압력을 요만큼의 수은 기둥의 높이의 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증기압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요게 동적 평형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자, 증발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증발 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가요. 처음에는 응축되는 애들이 없다가 증발된 기체 분자가 생기면 응축되는 분자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게 돼서 더 이상 변화 없는 순간이 오게 되고, 변화가 없어 보이면 더 이상 수은 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나타내는 압력,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 그때 나타내는 그 압력을 이 기체의 증기압이라고 부른다. 증발해서 나타내는 기체가 가지는 압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잘 알아두고, 증기압이 물질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물질마다 나타내는 증기압이 뭘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들의 증기압을 설명할 때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그리는데, 온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증기압이 당연히 낮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많아져서 당연히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기압이 훨씬 커지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물에 끓는 점은 100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은 사실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놓거나 어디 담아놔도,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다 증발해버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주변이 100도가 안 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끓는다는 건 그 물이 담겨 있는데 전체 물 분자들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어쨌든 아래에서 위까지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의 압력을 안쪽에 있는 물 분자, 그러니까 기체가 된, 끓게 된 기체 분자가 뚫고 올라오려면 최소한 누르는 압력을 이겨야 되겠죠? 뭐 이기든 최소한 그것까지는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끓는 상태가 될 때는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최소한 같아지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우리가 그때를 끓는다라고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1기압이잖아요. 760mm Hg의 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을 기준으로 그 액체가 언제 끓는가 하는 온도를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우리는 1기압에 살고 있으니까 그 1기압이랑 요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에 해당하는 온도, 요게 그 액체의 기준 끓는 점이다.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지만 끓는 거는 내부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기체가 외부 압력을 이기고 나와야지 끓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걔네들이 외부 압력 정도까지는 돼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압력, 그러니까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전체가 다 끓게 되는 상태 변화가 전체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요 그래프의 상황, 요 그래프 보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고,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린 물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액체의 기준 끓는 점이 얼마냐? 100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지점이 좀 없긴 한데, 압력이 바뀌면, 예를 들어 600mm Hg의 압력에서는 요 지점, 요 온도, 100도보다 더 낮은 요런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다시 말해,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면 끓게 되는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것들을 같이 기억해 둘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번 차시의 마지막. 여러분들 교과서 46페이지에 탐구하기를 보세요. 자, 세 가지 액체, 다이에틸 에테르. 옛날에 디에틸 에테르라고 불렀는데 외래어 표기법 바뀌어서 다이에틸 에테르라고 부르는, 마취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품, 증발이 되게 잘 된 약품이에요. 에탄올, 물, 이 세 가지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1번에 30도씨에서라고 했죠. 30도씨에서 증기압이 큰 순서대로 액체를 나열해보자. 자, 온도를 지정해줬으니까 해당 온도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해당 온도에서 비교해주면 돼요. 30도씨, 선생님 선을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뭐 대충 이 정도쯤이라고 치면 요 온도에서의 얘네들의 증기압을 보면 되겠죠. 그럼 증기압력은 다이에틸에틸가 제일 크고, 에탄올이 그 다음, 물이 그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30도씨일 때 증기압의 순서 물어보면 그 온도에서 쭉 올라가서 그래프들을 만나는 지점에 증기압을 비교해주면 돼요. 증기압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 순서대로 큰 거부터 작은 대로 나열되는 거고요. 자, 1기압에서 세 가지 액체의 끓는 점 물어봤어요. 자, 1기압이면 여기 760, 여기죠, 여기 점점점 선이랑 만날 때 해당하는 온도들을 적어주면 되는데, 딱 맞지는 않지만 대충 적어보면, 다이에틸에테르는 지금 선생님이 요 그래프로 이렇게 딱 잡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값을 찾은 거라서 대충 40도 좀 안 되는 온도, 그 다음에 에탄올도 80도 좀 안 되는 온도, 물은 100도, 요렇게 세 가지 액체의 끓는 점을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가만히 보니까 증기압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때요? 더 낮아요. 증기압이 크다는 거는 같은 온도에서 기체가 더 잘 발생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기체가 잘 발생한다는 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좀 더 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면 당연히 끓는 점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와의 패턴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1번에
세 가지 액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는 다이에틸 에테르가 증기압이 제일 큰데 상대적으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 간 인력은 제일 작고, 물이 증기압이 제일 작은데 상대적으로 분자 간 인력이 제일 크다. 증기압이 작다는 건 분자 사이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끊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두고, 자, 액체의 증기압과 끓는 점의 상관관계는 증기압이 클수록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분자 간 인력. 요즘에 책에, 지금 우리 책에서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란 용어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작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고백할게요. 앞에 영상을 찍다가 살짝 실수해서 중간에 끊고 다시 찍어서 아마 영상 두 개를 합해서 올리게 될 거라 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좀 애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길게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교과서의 내용, 이 물 부분은 페이지는 몇 개 안 되는데 사실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라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교과서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